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뷰 5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문영민입니다. 지금까지 4분의 예술가분들을 만나보았고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질병이나 장애의 정체성, 그리고 다른 몸에 대한 경험이 어떠한 내러티브를 만드는지, 그리고 그러한 내러티브가 장애 예술의 의미를 얼마나 풍부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성에 조금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은 그러면 무대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시도될 수 있는지 그 소통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통 방식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홍상훈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홍상훈 작가님은 비마이너에 비정기적으로 칼럼을 게재를 하셨었고, 관람 모드 보는 방식, 관람 모드 만나는 방식, 그리고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라는 공연의 창작자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제가 음성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홍상훈 작가님께서 텍스트로 대답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홍상훈 작가님의 텍스트는 영상에서는 성우분이 낭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본 영상은 홍성훈 작가님의 의사로 텍스트를 저 김현균 성우가 녹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훈 작가님. 어떤 활동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인 창작자 홍성훈입니다. 주로 글을 쓰고 있고요. 작년까지 비마이너라는 장애인 언론에 칼럼을 기고했었고, 재작년부터는 제가 쓴 글을 바탕으로 공연을 올립니다. 참여했던 공연으로는 관람 모드 보는 방식, 관람 모드 만나는 방식,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쉐어하우스가 있습니다. 작가님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제가 성우님을 만나 뵌 게 이제 공연장에서 2-3번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성우님 작업을 이제 글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성우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게 감각적이다라는 수식어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쓰신 글도 그렇고, 제가 관람 모드 공연에 관객으로 갔을 때도 그렇고요. 성우님 글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지만, 장애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너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몸이라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제 컨텐츠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압박을 조금 어릴 때부터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우님의 작업을 보면 몸이나 신체 아니면 성과 같은 좀 감각적인 주제들에 집중을 하신 것 같아서 좀 그런 감각적인 주제들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주제들에 의도적으로 관심을 두었다라기보다는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질문들이었어요. 저는 학창 시절을 비장애인들과 보낸 경험이 많은 편인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로 생각되는 이들도 어떤 순간은 명확하게 다름이 느껴지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주로 몸과 관련된 것이었고요. 몸에 대한 사유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타인 눈에서 비춰진 장애가 있는 나의 몸, 혹은 사회에서 배제되는 몸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갔고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제가 있는 위치, 정확히 말하면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본 어떤 경계에 대해 질문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의 작업을 이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작업에서 주로 감각적인 주제들에 많이 천착하는 편인데, 일단 저 스스로 재미있어서 하다 보니 그런 글쓰기를 이어서 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를 설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기도 해요. 저는 글을 쓸 때 어떤 명확한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으면 진도를 못 나가는데, 되도록 머릿속 이미지가 구체화될 때까지 구상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구상만 하다가 쓰지 못한 글들이 수두룩하지만요. 이미지가 어느 정도 그려지면 다음으론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에도 제가 생각하는 것과 최대한 가까운 장면을 떠올릴 수 있도록 문장을 쓰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 들어보면 좀 글쓰기 철학이 되게
분명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글을 읽어보면 좀 어린 시절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말하지 않는 존재 혹은 남에 의해서 말하는 존재로 성우님에 대해서 많이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15년부터 비마이너의 칼럼 그리고 소설을 연재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좀 공개적으로 글을 발표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까지의 제 글쓰기에서 공사 영역의 구분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흔히 사적인 글쓰기의 대표적인 예인 일기조차도 저의 경우에는 대다수 독자에게 공개가 되었는데요. 초등학생 때 쓴 일기를 모아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라는 책을 냈었고요. 저에겐 글쓰기가 곧 말하기였어요. 언어장애가 있다 보니 말들이 즉각적으로 나와서 휘발되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여서 한 편의 글로 완성됐어요. 물론 모든 글쓰기가 독자에게 말 걸기이겠지만 저에게는 말하기와 글쓰기의 경계가 조금 더 유연한 소통체계예요. 그래서 당시 비마이너 편집장님이 저를 칼럼니스트로 발탁하신 것도 아마 공사 구분에서 조금 자유로운 제 글쓰기의 성격 때문인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뭐 아닐 수도 있고요. 말하기하고 글쓰기의 경계가 조금 유연하다는 것이 성우님이 가진 어떤 강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마이너의 성우님이 쓰신 글들을 예전에도 많이 읽었고 이번에도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찾아봤는데 성우님을 알게 된 계기는 2019년에 손과 날개라는 영화에도 출연을 하셨었고 그때 성함을 처음 알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비마이너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반응이 있었던 나의 S 다이어리라는 좀 내밀하고 선거 관련된 경험을 쓰신 글이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전까지 성우님 쓰신 글을 봤을 때는 쭉 영화평이나 아니면 사회 이슈에 대한 글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서 그리고 성우님께서 전공이 지금 국어 국문학이시죠? 비적이고 객관적인 글을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 그 나의 S 다이어리라는 그 시점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좀 그런 내밀한 개인적 경험을 꺼내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나의 S 다이어리나 손과 날개 영화 같은 경우에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만 알고 있긴 너무 아까우니까 어떤 영화였고 어떤 글을 쓰셨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글이 지적인 글이라고 여태껏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영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쓴 글 혹은 다른 형태의 작업들은 거의 제 개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질문에서 사회로 조금 뻗어나간 것이 비마이너 칼럼과 같은 글인 거죠. 그런데 나의 S 다이어리는 글을 읽은 제 친한 지인에 따르면 완전히 야글빵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글을 안 보신 분이라도 제목만 듣고도 대강 내용을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저의 섹슈얼리티를 다룬 두 편의 글이고요.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어디까지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보이지 않지만 명확하게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 장애인의 성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 말도 사실 제가 글을 공개한 이후에 덧붙인 의도이고요. 처음엔 스스로 재미있는 글을 쓰고 싶어서 무작정 썼습니다. 영화 손과 날개도 같은 계기로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영화 작업에서는 배우의 역할로 참여를 했었는데 게이이자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우성이라는 인물의 성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섭외가 들어왔을 때 고민이 들었어요. 작중 인물과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제가 이 인물을 얼마나 정확히 재현할 수 있는지, 제 연기가 혹시나 실제로 퀴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삶을 오독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됐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표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참여했어요. 영화를 준비하고 촬영하는 과정에서 우성이라는 인물과 저라는 사람이 맞닿아 있는 지점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음성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인물이라는 지점을 발견했고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아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는데 이야기의 소재가 신선하고 파격적이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신선과 파격에만 머물렀던 건 아닌지 조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글을 쓰시는 것 말고 영화나 연극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신 것은 그 2019년 손과 날개 작업부터 시작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연극 작업을 처음 시작하신 것도 그러면 2019년 관람 모드 보는 방식에서부터 하셨잖아요. 작가님 쓰신 글에서 연극이란 장르를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배우가 무대에 나와서 촌철살인을 날리면서 무대를 장악하는 것이라고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연극이란 그렇게 음성 언어 중심인 작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최근에 와서 언어 장애를 가지신 배우분들이 연극 무대에 많이 나오시지만 아예 음성 언어를 쓰시는 배우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물론 그렇게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무대에서 음성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진 어떤 무게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음성 언어를 쓰시거나 아니면 아예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을 사용을 하셔서 퍼포먼스를 하시는 방식으로 이제 공연을 하시는 거 많이 봤는데요. 그런데 제가 2019년에 관람 모드 보는 방식을 보러 갔을 때는 작가님이 텍스트로 이렇게 관객과 소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는 굉장히 연극이 말하는 어떤 소통이란 무엇일지, 거기에서 어떤 소통 방식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보았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작가님께도 관람 모드가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계기로 참여를 하시게 됐는지, 어떤 과정으로 제작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람 모드는 어떤 의미에서 저의 삶에 입체성을 부여한 작품인데요. 19년에 공연한 관람 모드 보는 방식과 20년 관람 모드 만나는 방식에 창작자 겸 배우로 참여하면서 저의 소통 방식에도 현장성이 있구나 하는 점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문자 언어를 이용하여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왔지만 제가 주체적으로 관계를 주도하고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항상 배려를 받아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상대방이 저의 타자 속도를 견뎌주어야 하고, 상대방이 저의 말을 해석해야 하고 등등의 복잡한 과정 속에서 저는 수동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관람 모드를 연출하신 신재님은 오히려 그런 저의 소통 방식이 흥미롭다고 하셨어요. 문자로 소통하는 저의 방식이 음성 언어의 대체제가 아니라 고유한 방식이고, 그 방식에 상대방을 초대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주셨는데요. 그때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연출님의 제안을 받고서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저의 문자 언어 소통 방식으로 관객들을 초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관람 모드 보는 방식에서는 저와 관객이 1대1로 만나서 문자 언어로 표현되는 저의 말과 글을 관객분이 읽어주는 방식. 그래서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가 함께 있되 특정 소통 체계가 우위에 있지 않고 서로의 고유성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을 시도해 보았고요. 그 후속 작업으로 연이어 관람 모드 만나는 방식은 서로 다른 소통 방식을 가진 3명의 창작자가 어떻게 잘 만나고 이어질 수 있을지 탐구해보는 공연이었습니다. 여기 인터뷰 1회에 출연하신 박하늘 배우님의 음성, 농인 정체성을 갖고 삶을 꾸려가고 계신 농인 당사자분의 수어, 그리고 저의 문자 언어까지 이렇게 셋이 모여 각자의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소개해주는 공연이었어요. 관객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나 다른 창작자분들은 그 시간이 충만하다고 느꼈어요. 이것도 저만의 생각일까요? 근데 저도 이 공연을 보러 갔었지만, 근데 거기서 이제 4명의 창작자분들 중에 2분만 발화를 하셨는데도 그냥 나왔을 때 되게 여러 가지 감각이 되게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시간이 굉장히 충만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람 모드 보는 방식, 그리고 만나는 방식을 하신 이후에 또 다른 칼럼에 쓰신 글에서는 이제 관람 모드를 통해서 쓰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쓰는 방식으로 가족에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 연극으로 한번 기록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글을 쓰셨었잖아요. 그런 시도로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라는 공연을 이제 가족분들과 함께 창작을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가장 많이 소통을 하는 사람도 가족이고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람도 결국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족분들과 그 소통 방식에서의 어떤 고유성을 인정받으려는 그리고 그런 서로의 소통 방식을 인정하는 그런 공연이 굉장히 성우님께도 가족들과 함께해서 더 뭔가 의미가 있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공연은 또 어떤 의미에서 제작을 하시게 되었는지 또 그 과정은 어땠는지 또 궁금한 것은 실제로 그 공연을 만들고 나셔서 상연을 하고 나셔서 좀 가족과의 관계가 변화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족을 보면 어떻게 성격이 다 다르지? 하고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제 가족은 총 7식구인데 부모님, 저, 동생 3명이 있고 반려견 1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없고 다 달라서 부딪힐 때가 많은데 저는 가족을 보면서 소위 캐릭터 분석 연습을 했어요. 물론 저도 고집이 세고 자주 싸울 때가 많은데 그래도 다른 가족보다는 덜 부딪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먼 발치에서 가족을 관찰해왔고 그것을 토대로 글을 써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관찰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을 때가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나 가족이나 문제의식 없이 넘어갔었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것일까? 혹시 서로의 소통 방식이 다른 지점에서 오는 차이에서 발생되는 문제일까? 그렇다면 그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공존할 수 있을까? 등등의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아무리 저 혼자 머리를 쥐어싸고 고민해봤자 해결할 수 없어서 가족에게 말을 걸어보는 시도를 했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그 기록 형식이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라는 다큐멘터리 공연이었고요. 공연의 준비 과정에서 2번의 워크숍을 가졌고 또 가족 개인별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막상 부모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의 장애에 대해 상당한 죄의식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을 해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요. 그래서 이참에 이런 반복되는 굴레를 벗어나고자 공연 안에서 단단한 저의 말을 부모님에게 전달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요즘도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람 일이 그리 쉽게 바뀌나요? 그럼에도 바뀐 것이 있다면 부모님이 저를 주체적인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고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족과의 소통 방식을 공유하는 그 공연이 무대에서만 머문 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를 조금은 변화시킨 그런 계기가 되셨군요. 무대가 가진 어떤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공연을 하신 게 올해 초신가요? 작년 12월에 공연했어요. 네, 최근에 한국장애문화예술원에서 소리보다 문자 함께 몸을 쓰다 워크숍을 기획도 하시고 진행도 하신 거죠. 워크숍 소개 글을 읽었는데 이제 음성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텍스트로만 몸을 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워크숍이다라고 해서 워크숍을 진행하셨다고 해서 어떤 모습의 워크숍이었을까라는 점이 굉장히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의도로 기획을 하셨는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했는지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리보다 문자, 함께 몸을 쓰다라는 워크숍을 올해 2월에 진행했는데요.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줌이라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2번에 걸쳐 진행했어요. 영민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각자 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워크숍의 목표였어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종의 규칙을 정했어요. 제일 특징적으로는 문자 언어로만 사용하여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비대면 회의가 일상적이어서
아마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텐데, 흔히 각자의 공간에서 마이크가 부착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켜고 그러니까 음성 언어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워크숍에서는 모두 음소거를 하고 오직 구글 문서에 하고 싶은 말들을 텍스트로 적고 그 말들을 쌓아나갔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그 시공간을 채웠는데 음성 언어를 아예 차단해버리니까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자인 제가 어버버거리고 한 말 또 하고 참 많이 미숙한 진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참여자분들이 제 이야기나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각자의 말을 경청해 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워크숍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예술에 뭔가 몸의 영역이 있고 또 말의 영역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영역이 교차하거나 연결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성우님의 워크숍에서 성우님께서는 좀 미숙한 워크숍이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말의 예술과 그리고 어떤 몸의 예술이 연결시키고 소통 방식의 고유성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워크숍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여자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성우님은 개인적으로 이 워크숍에서 어떤 것을 얻으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조금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런 식의 시도가 실제로 현장의 장애 공연 예술 무대에 주는 어떤 함의 같은 게 있다면 그런 점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몸의 영역과 말의 영역은 만나기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어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음새를 만들고 탐구하는 것이 예술의 가능성 중 하나라고 보고요. 저는 여러 형태를 지닌 몸이 언어에 의해 단순화하거나 사변화되는 것을 지향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면서 작업을 해왔고요. 그렇다고 몸만을 강조하는 방식도 위험해 보여서 그 두 영역을 적절히 혼합하는 방식 혹은 태도를 찾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리보다 문자 워크숍 참여자들이 저에게 써주신 몸의 이야기, 정확히는 억압받고 누군가에게 쉽게 꺼내지 못했던 몸의 이야기들이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는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우님 이제 작업들을 살펴보면 뭔가 무대에서의 소통 방식이 어떤 소통 방식이 가능할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인터뷰를 성우님과 하는 이런 공간에서 저는 음성 언어로 말하고 또 성우님은 텍스트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가능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관람 모드 보는 방식에서 AAC 보안 대체 의사소통도 사용을 하셨었죠. 안 했어요. 안 하셨나요? 아니 다른 데서 본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텍스트와 음성 언어가 서로 교차되거나 아니면 또 음성 언어와 그런 AAC 음성 같은 것들이 교차하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뭔가 무대에서 소통이 여러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우님이 지금까지 여러 작업을 하시면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무대에서 어떤 소통이 시도되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었다면 한번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면 저도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참 고민이 많은데요.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은 어떤 태도로 그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공연을 같이 한 제로셋 프로젝트의 스태프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분들과 작업을 같이 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묻게 되었는데요. 공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단순히 그 사람의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있어도 없느니만도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장애가 그의 생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다른 무엇으로 대체한다면 여태껏 장애로 인해 쌓여온 내러티브들은 다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런 도구들이 내러티브랑 어울려질 수 있게 기획이 되어야 되는 걸까요? 네, 맞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지금까지 작업에서 조금 예시로 들 수 있는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저의 경우는 그게 AAC였고요. AAC는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공연에서 사용했는데 제 말을 전부 AAC를 통해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레이션에만 사용했었거든요. 그 의도는 AAC가 제 소통 방식 중 하나인 건 맞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였어요. AAC는 성우님의 여러 가지 의사소통 도구 중에 하나인데 그게 좀 무대에서 좀 편의를 위해서 사용됐을 때 그것이 마치 성우님의 유일한 도구처럼 간주될 수 있는 위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AAC를 무대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고 좀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우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 성우님이 쌓아온 그런 소통 방식에 대한 존중과 고려도 또 무대 위에서 고민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C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주로 나레이션을 사용하신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성우님이 비마이너에서 쓰신 칼럼에 제 자기소개 하신 것을 봤는데 되게 몇 년 전에 쓰신 것이라서 흑역사이실 수도 있겠지만 인정투쟁이 아닌 방식으로 소수자의 존재를 고민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말을 원대한 목표를 쓰신 것을 제가 봐가지고요. 그 이후로 이제 몇 년이 지났고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시도해 보셨는데 답을 찾으셨는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술 먹고 소개글을 썼나 봐요. 왜 이렇게 썼는지 저도 모르겠고요. 다만 여태껏 작업을 하면서 소수자들이 자기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 또한 충분히 예술적 가치가 있지만 저는 그보다는 소수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에 대해 먼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그 이후에 여러 작업들을 하면서 내리신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수자들이 자기 존재를, 자기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예술이 될 수도. 물론 제가 그 작업들을 가치 없다고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작가님의 이제 작업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작가님의 공연이나 아니면 워크숍에서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화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예술에서 말의 세계와 어떤 몸의 세계를 연결시키시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가님께도 연결이나 이어지다라는 개념이 작가님께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께는 연결 혹은 이어지다 라는 키워드가 또 어떤 의미일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연결은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로서 존재해도 어떤 혐오 없이 인정받을 수 있고 타인의 삶도 그 자체로 인정할 수 있는 이음새라고 생각해요. 작가님이 그동안 소통 방식에 대해 굉장히 뭔가 축적된 그런 고민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은 연결들과 만나서 또 이렇게 혐오 없이 인정받고 그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연결들이 그런 이음새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작가님 앞으로 어떤 작업들을 또 시도해보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전에 지금까지 계속 좀 작가님의 어떤 내러티브나 소통 방식이 어떤 연극의 주제나 재료가 되는 그런 공연들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 말고 좀 완전히 타인이 되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그런 공연에도 참여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제안만 주신다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 기회에 좋은 제안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고 그러면 앞으로 그럼 좀 시도해보시고 싶은 어떤 작업 방식이나 아니면 좀 이야기 같은 것들이 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2개 정도 희곡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것들도 말과 관련된 작품이에요. 다만
이제는 저의 이야기가 아닌 제가 만든 세계, 그리고 인물들 속에서 구현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밑바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캐스팅이 된다면? 아니요, 없어요. 네, 그러면 희곡 작품으로 앞으로 또 뵙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혹시 개인적으로 조금 이루고 싶으신 계획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제 희곡으로 공연을 만들고 싶고요.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연결되면서 작업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희곡으로 공연하시는 모습을 네, 기대를 하고 있겠고, 무대에서 배우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좀 오늘 되게 내용적으로는 작가님과 대화하면서 되게 지적으로 자극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이런 소통 방식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뭔가 공연을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우님과 좋은 공연 같은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희곡으로 또 공연으로 성우님 또 다른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